맞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요즘화 펀드 한국 법인증 나와 있는 이원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곳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 저희는 이제 시작부터 글로벌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그래서 벤처 생태계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생태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재미있게 좀 대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따 발표 이후로 여러분한테도 좀 많은 질문도 좀 받으면서 좀 이스라엘 방식으로 뭐 좀 진행해보자 합니다. 제일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년 정도가 됐고요. 저는 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기 때부터 이스라엘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4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만 잠깐 다니다가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제 발표에 사용하는 단어 그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좀 단어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진 좀 많이 익숙하신가요? 예, 사막 그리고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또 광야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만약 가시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국의 면적의 약 70%가 이렇게 사막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난주 이스라엘 다녀왔는데요. 40도였습니다. 예, 굉장히 시원하죠? 네,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아주 더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가 이런 면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 땅에는 뭐 건설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덥고 땅 지류도 좋지 않은 것이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제 고향이지만 이스라엘 좀 디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자원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만수르를 아실 텐데 만수르가 유명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고대 그 조상들의 그 파슬 퓨얼, 그 석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중동에도 불구하고 기름 한 방울도 나지도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신 게 있을 겁니다. 폭탄 테러, 뭐 중동 정쟁, 뭐 레바논 정쟁, 뭐 이란 전쟁. 이스라엘은 사실 그동안 수많은 많은 중동 전쟁이 있었고 저 또한도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에서 지금 두 발로 서 있지만 뭐 중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폭탄 테러로 저도 2번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분쟁이 있는 국가고 자원이 없는 나라고 굉장히 어려운 국가입니다. 사실 이런 나라가 사실 오늘날 아까 뭐 게놈 리포트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저렇게 세계적인 창업국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방금 설명해 주시처럼 그 어려운 국가, 걸프 전쟁이 있었고 그 어렵고 경제 진짜 하한가를 쳤던 그 나라가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벤처 창업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로서 약 1인당 벤처 창업률이 세계 1위 국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께서 스타트업을 하신다, 벤처를 하신다면 벤처에서 최고의 성공은 저는 나스닥으로 봅니다. 상장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전 세계 마켓캡, 시장 점유율 이런 걸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만 상장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나스닥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 2개 정도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총 84개가 나스닥에 상장이 있어서 지금 미국, 캐나다, 그리고 2위 중국, 3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작은 나라가 나스닥 상장률이 세계 3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R&D 센터입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글로벌에서 R&D 센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구개발센터는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아마 지금 뭐 광화문에 보시면 뭐 IBM 뭐 이런 그 로고를 보시겠지만 그 IBM은 이제 국내 이제 세일즈와 국내 판매 부분들을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개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뭔가의 그 신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센터죠. 그리고 벤처 캐피탈도 지금 세계에서 인구당 제일 많은 곳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미국 세코야 캐피탈, 뭐 코슬러 같은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도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전체 투자 자금의 벤처 투자 자금의 86%가 바로 해외 자금입니다. 그만큼 해외 글로벌 기업
R&D 센터,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들이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혁신 국가, 창업 국가가 됐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 자랑을 잠깐 멈추고 이스라엘 어떤 나라였는지 제 어릴 때 이스라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1990년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막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이렌이 울렸던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프 전쟁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스라엘은 내수 시장도 굉장히 작았고 전쟁, 국방 예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사실 경제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나 이런 게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근데 또 큰일이 하나 벌어졌었죠. 당시 90년대 때 이스라엘에 약 5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당시 소련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에 약 100만 명가량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이주를 해왔던 것이죠.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에 북극 많이 통일이 돼서 1,000만 명의 북한 이주민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려웠었을 때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창업 국가를 만들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큐베이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인큐베이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화라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1990년대부터 그 엑셀러레이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석 과학관이었던 이가엘리 현재 요즈마 그룹 회장은 당시 때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는데요.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제 여러 회의를 끝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강구했던 것은 빨리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시 이제 장관했던 이가일리 회장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좋은 우수한 대학교들, 연구소들, 특성화 대학교, 출연연구소, 많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아무도 창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빨리 사업화를 시켜서 펀드를 연결해서 투자를 연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고 해서 국회 통과 예산이 돼서 저희가 이스라엘 지역에 약 24개의 기술 인큐베이터, 오늘날은 요즈마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그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각 대학교와 그 출연연구소에서 글로벌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특허로 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찾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솔팅해서 모아놨고, 그리고 해외에서 유망한 벤처캐피탈 출신, 사업가의 전문가 분들을 다시 모아서 각 기술들을 직접 분석을 했었고 사업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그런 회사들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해줬고 이제부터 법인 설립을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포트폴리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아이디어하고 기술력밖에 없던 그런 사람분들에게 회의를 통해서 법인 설립해주고 그리고 해외 마케팅 그리고 펀딩 모든 거를 한 번에 도와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그런 기술 인큐베이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93년도 때 요즈마 펀드라고 해서 저희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약 40%는 저희가 정부한테 투자를 받았고요. 60%는 해외에서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이 2.6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천억이라는 이 돈으로 24개 기술 인큐베이터 중심으로, 그러니까 즉 요즈마 캠퍼스 통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 기대보다 많은 회사들이 좀 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23개 벤처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요즈마 펀드와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왜냐면은 전쟁만 일어나고 진짜 낙탄만 다닐 줄 알았던 그런 이스라엘에 갑자기 벤처들이 갑자기 급성장하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거고 해외에서 조인트 벤처를 시작하고 해외 있는 기업들이 막 M&A를 시작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해외에서 상장까지 해서 23개까지 나스닥에 상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사업화와 인큐베이팅 중요했지만 바로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잘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즈마 펀드가 약 정부가 40%였고 60%가 민간이었지만 여기 민간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60%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하시죠. 그냥 돈이면 돈대로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요즈마 펀드 회장하고 그 당시 때 이사진들은 펀드 매니저는 왜 그렇게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때 이스라엘은 정부는 원하면 모든 예산 추경을 해가지고 돈을 끄집어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도 성질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도 얼리면 얼음이 되는 거고 뜨겁게 하면 증기가 되는 거고 그냥 물이 될 수가 있는데 해외에 있는 자금을 잘 활용한다면 그 자금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포인트를 투자를 했을 때 이스라엘 국내 벤처 캐피탈은 이스라엘 하도 시장이 작으니까 투자를 안 했습니다. 매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해외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이런 그 제품과 기술들이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투자를 했고요. 근데 과연 이들이 투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스타트업 벤처시라면은 앞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펀드 매니저나 벤처 캐피탈 제일 원하는 것은 투자를 하고 빨리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회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M&A를 연결하거나 인수합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상장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유즈마 펀드는 2억 달러로 시작했지만 저희 펀드는 10년 만에 40억 달러 규모로 펀드가 커졌고 세계적으로 월든, 폴라리스 같은 세계적인 자금들이 저희 펀드에 유입이 돼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성적표입니다. 아무리 벤처 캐피탈이 자기 회사는 좋다고 해도 이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평가가 될 수가 없는데요. 일부러 저는 오늘 그 초기 단계 저희 요즈마 캠퍼스와 요즈마 펀드가 당시 때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초기 단계를 인큐베이팅하고 해외까지 성공했던 사례의 벤처들만 좀 모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맨 위에 바이오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센스는 되게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MIT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MIT 같은 대학교가 있는데 테크니온 대학교입니다. 거기 의과대학교 학장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 한 분이 저희 요즈마 인큐베이터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집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아이디어가 노하우를 한다면 수술 집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아이디어가요. 지적재산권이 붙고 기술이 붙고 사업화가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밖에 없던 저 기술은 저희 요즈마 캠퍼스라는 곳에서 약 3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했고 93년도 때 요즈마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1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때 밸류에이션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죠. 사실 500만 달러도 굉장히 큰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밖에 없었던 아주 초기 단계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큐베이터는 이 회사의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방향을 맞춰줬고 사업화를 도와줬고 법인 설립, 마케팅, 특허, 변리사 모든 법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즈마 펀드가 투자를 했을 때 요즈마 펀드 역할은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가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도록 계속 지원해줘서 밸류에이션이 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4천만 달러 그래서 마지막에는 존슨앤존슨 같은 세계적인 제약사한테 4억 3천만 달러 이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계산이 나오시겠죠. 500만 달러에 100만 달러 투자했는데 4억 3천만 달러에. 그래서 저희는 그 100만 달러 가치를 이제 투자 회수할 수 있어서 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거를 보시면은 요즈마 펀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세코야 캐피탈이나 코슬러 같은 세계적 VC들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첫째는 초기 단계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 계속 높이고 자신을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다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따가 포트폴리오도 설명드리겠지만 주커버그하고 주커버그가 후배였던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매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엑스테크놀로지는 카디올로지 분야 쪽인데 150만 달러 투자를 했다가 2억 달러 매각을 했고 인스턴트는 나스닥 상장했고 그래서 이 모든 회사들은 다 인큐베이터 요즈마 캠퍼스에서 사업화로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상장인데요. 그래서 LS는 런던 스톡 익스체인지인데 런던, 나스닥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와 상장으로 연계했던 것이었죠. 사실 이 슬라이드가 제 강연의 오늘 핵심 주제 발표입니다. 아마도 제 모든 강연을 안 들으셔도 이 슬라이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앞으로의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방향과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이 오셨던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 그룹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좀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다라니까 저희 회장님의 짐작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그 짐작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만약 여러분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시작부터 글로벌로 나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 방향과 앞으로의 그 해외 진출 전략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인텔,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EMC 여러분 하신다는 유명하다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800만 인구에서 뭘 팔려고 들어오지는 않겠죠. 저들은 R&D 센터입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해하는 R&D 센터는 정말 연구개발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수원, 삼성 수원에 가시면은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개발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경쟁사 핸드폰 다 뜯어보기도 하고 비교도 해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고객들과 신고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개발하는 곳이 R&D 센터입니다. 저들의 목적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죠. 그리고 기술 또한도 굉장히 뛰어나죠. 세계적인 와이즈만 연구소 같은 세계적 유명한 그런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15년 전부터 요즘화 펀드가 들어온 이후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저들은 이스라엘 가시면 R&D 센터라고 간판을 보시게 될 텐데 사실 R&D 센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회장님 말씀으로는요. 저들은 이제 R&D에 대한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고요. 저들은 M&A 센터입니다. 이제는 저들은 M&A 센터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조그만 규모가 있었던 지금 저들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거든요. 옛날에는 이따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대기업이 되면 좋으실 것 같죠? 글로벌 기업 되면 좋으실 것 같죠? 사실 좋은 건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혁신이 죽습니다. 뇌라고 생각하면은 뇌가 반으로 죽습니다. 뇌세포가 반으로 파괴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없으면은 그 기업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뭔가를 연구개발하려면은 미는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빨리빨리 컨펌을 받고 성장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규모가 너무너무 커졌고 컨펌도 너무너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는 한 10억 정도의 R&D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는 50억, 60억, 7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돈 많은 기업들은 R&D 하면 됩니다. 그냥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이 시장에서 과연 그 시장이 그들을 기다려줄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회사가 급성장해서 페이스북 같은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고요. 경쟁자들은 지금 거의 일사불산하게 CES 한번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보시면요. 제품들이 유사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상하게 모든 트렌드가 큰 파도 방향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혁신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고 정말 고객들이 시장이 원하는 그 트렌드를 읽어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빨리 시장에다가 던져서 시장을 점유하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연구개발을 할까요? 지금 R&D 센터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R&D 센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압박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최고로 앞으로의 선택한 전략은 M&A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스타트업 벤처로 간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기술 개발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시는 여러분의 스타트업 벤처를 인수합병해서 내 제품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 글로벌 기업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 벤처의 수요도가 앞으로 점점 커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실리콘밸리 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되묻죠. M&A로 간다면 이들은 사주는 건데 이들은 바이 사이드고 여러분은 셀 사이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인수합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저들이 많은 것을 사줄 수도 있고 인수합병 한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저들의 구미를 맞추지 않으시다면 인수합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M&A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실리콘밸리와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M&A가 왜 좋은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3파티스가 세 명이 행복합니다. 한 명의 스타트업 벤처가 있으면 그 스타트업 벤처는 이스라엘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 투자받기가 쉽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동네 가게처럼 있습니다. 주변에. 인구도 작은데 VC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력 좋고 아이디어 좋고 기술 트렌드만 좋고 한다면 벤처 캐피탈이 돈 넣어줍니다. 엑셀레이터도 있고요. 엔젤 펀드도 많고요. 벤처 캐피탈 펀드도 있고요. 프라이빗 equity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런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인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CVC라 그러죠. 코브레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어서 구글 벤처스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 페이스북 벤처 캐피탈 그들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타트업 벤처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가셔서요. 새빨간 거짓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기술력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은데 투자를 못 받았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이디어 기술력인데 투자 못 받을 리가 없거든요. 자금에 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86%가 해외 자금이니까요. 두 번째, 벤처 캐피탈. 저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트워크로 좋은 회사들이 딱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만 하나, 둘, 셋, 네 개만 선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있는 그 3명이라고 지칭할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벌 R&D 센터인데요. 제가 투자해주면은 그걸 빨리 사주거든요. 더 비싼 가격에. 이스라엘에는 M&A 그 투자 회수 기간이 3.98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더 빠르고요. 한국은 좀 굉장히 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회수 기간이 3.98년이라는 거죠. 왜 빠르냐면요. R&D 센터가 다 이스라엘 주둔 데에 있고 동네 가게처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회사들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요. 뭐 페이스북, 인텔, 퀄컴, 시스코 R&D 센터장들하고 저 친구들 시내 심사역들하고 다 만나서 우리 이거 투자했는데 이거 괜찮더라. 시장성하고 리포트 다 주면은 이거 괜찮으면요. 제일 먼저는 코퍼레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합니다. 더 높은 배수로요. 저희가 만약 500억 100억 밸류를 했으면은 한 300억 밸류 했으니까 저희는 한 3배를 번 거죠. 근데 코퍼레 벤처 캐피탈은 제일 먼저 바로 M&A를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향성도 도와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가면 좋을 거야. 그래서 약간의 언젠가 이들을 인수합병할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주고 방향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5천억으로 뭐 1조 원으로 이걸 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벤처 캡슐은 행복한 게 R&D 센터가 저희가 투자한 거를 회수 주니까 저는 행복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R&D 센터입니다. 사실은요,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보다요, 제일 효용 가치가 높고 돈을 제일 많이 벌 것이고 제일 진짜 이 슈퍼 위너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저들이 1조, 2조에 산다고 하면 비싸게 산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다 계산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10조 가치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1조짜리는요. 저들은요, 아주 저렴하게 R&D 센터 만들어가지고 MIT에서 3억, 5억씩 연봉 주고 그런 거를 수십 명 쓰기보다는 아예 이 스타트업 벤처를 인수합병해가지고 키워져가지고 빨리 제품으로 시장에 보내는 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사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들입니다. 처음에는 애플이 엄청나게 M&A하고 막 돈도 막 벌고 그러니까 삼성도 들어왔고 삼성도 R&D 센터를 한 개 만들었고 바로 2개를 만들었고 이제는 삼성이 한국에도 안 만들었던 엑셀레이터를 이스라엘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실리콘밸리 팀하고 같이 연결이 됐고 LG도 R&D 센터를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R&D 센터를 또 만듭니다. 근데 조금 늦은 거죠. 저들은 10년, 15년 전부터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저들은 R&D에서 M&A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는 오늘 모호하게 여러분께서 원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글로벌에 나가시면은 뭐 드릴 건 맞습니다. 저 자료 필요하면 다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구글 치거나 네이버 치면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로벌에 나가신다고 한다면 저들이 원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라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한번 여러분 되물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은 한복을 입고 계시지 않느냐를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께 하시는 그런 서비스와 제품과 기술과 트렌드가 과연 국내 시장에만 맞춰져 있지 않느냐를 되물으셔야 됩니다. 글로벌에 나가신다고 한다면요.
해외 트렌드에 그것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R&D센터가 바로 여러분 만나주진 않을 겁니다. 그 전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같은 해외 벤처 캐피탈입니다. 해외 VC들은요, 스타트업 벤처를 이렇게 검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저희 사례를 먼저 만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이 한국의 뭐 예를 들어 로지텍이 한국 회사인데 이걸 투자한다면 저희 그룹 회장님이 이제 대표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도 또 투자 심의하시러 오시는데요. 이분은 딱 세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이 회사의 기술을 봅니다. 두 번째, PCT 같은 국제 특허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에서 투자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작은 시장이거든요. 5천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유럽, 신흥시장, 인도 시장, 인도네시아 거기를 진출시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국제 특허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굉장히 독특하시지만 저희 회장님은 대표이사하고 팀원들을 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고 회사가 좋았는데 대표가 좀 아니었다,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実게 있더라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대표이사 팀원들이 좋지 않을 경우는 회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가 저희 요즘업 펀드의 최고의 자산이자 저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저희 요즘업 펀드는 이스라엘의 최초 벤처 캐피탈이었고 모텔 펀드라는 거를 운영했기 때문에 해외 펀드 투자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300개 이상의 이 글로벌 R&D 센터가 R&D 센터로 보이지만 저같이 저희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R&D 센터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원래 이스라엘 회사였습니다. 제가 비율을 따지면은 한 70%는요 다 이스라엘 회사였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다 이스라엘 회사였었어요. 처음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동이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아예 처음에는 이 기술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랬죠. 퀄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기 안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었고 사실 인력들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들에게 시너지가 나는데 굳이 이거를 가져와서 미국에다 심어봤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화분 씹어보면 알겠지만 땅 옮기면은 그 꽃이 죽거든요.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놔두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사를 퀄컴이 R&D 센터로 바꿔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그게 그 이산텍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퀄컴이 인수를 해서 이제 그 퀄컴 R&D 센터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R&D에서 지금 70%는 다 이스라엘 회사를 M&A한 것이죠. 그러니까 M&A 회사가 오히려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고 R&D 센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업 펀드는 지난 30년 동안 저런 글로벌 기업들한테 계속 인수합병하고 모텔 펀드까지 운영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더 많아지죠. 저희는 벤처 캐피탈한테 또 자금을 줘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보니까요, 저희는 기술 트렌드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이제 특별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그 내용들은 진짜 막 컨피덴셜 비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많은 M&A를 해보면서 기술 트렌드 동향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건 내부용인데요. 뭐 저도 이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법적인 그 부분이 있어서 하도 글로 M&A를 많이 해보니까 R&D 센터들이 자신들의 관심 있는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한테 의뢰도 하죠. 저희가 기술 이전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관없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퀄컴이라고 해볼게요. 퀄컴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자신의 관심 있는 기술은 이런 기술인데 찾아달라.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거 정말 괜찮다 해서 퀄컴이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은 저희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가 있겠죠. 퀄컴이 이쪽 분야의 기술 관심이 있구나. 예를 들어 머크가 이뮤놀로지 면역 항암 쪽에가 있었고 또 머크가 다이베티스라 가지고 다이베티스 죄송합니다. 다이베티스가 뭐죠? 슈거 그 당뇨병에 대해서 당뇨병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색상들 뭐 P53이든지 그런 그들이 관심이 기술들 뜯어보면 나중에 5년 10년 되면 제약사에서 제약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10년간 내했던 그거 기술들은 극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그 기술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 안에 스파이로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도 1번, 2번 기술이 좋고 회사가 좋고 대표에서 좋지만 세 번째 큰 거는 뭐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정보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 회사가 퀄컴에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100% 투자 승인돼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퀄컴이 이거 사줄 거거든요. 퀄컴이 관심이지만 퀄컴 경쟁사도 이 기술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도 저희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제는요, 뭐 기술이 좋다, 회사가 좋다 투자하면요 망할 확률이 90%입니다.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도 이제는 기술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고 이 기술이 어떤 회사가 인수합병해주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걸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고 어떤 수요가 될지를 짐작하지 않고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수익률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겠지만 여러분조차도 스타트업 벤처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 트렌드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명한 세코야, 코스라 이런 데서 그 투자 동향들이나 회사들을 보시면 이제는 그거를 신문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왜 걔네들은 이걸 투자를 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혜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생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트렌드가 앞으로 시작부터 글로벌에 나가실 수 있는 원동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 아주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면은 뭐 이런 7,700개 뭐 R&D 센터 일자리 창출이 됐죠. 그리고 애플, IBM, 마블, 브로드컴, HP, EMC 세계적인 뭐 구글도요. 구글 캠퍼스도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글 캠퍼스가 있지만요. 자, 이 세 분들은 사실 유대인의 피도 섞인 분도 계시긴 했지만 워렌 버핏 저도 운 좋게 저희 그룹 회장님하고 같이 그 2번 정도 뵌 적이 있었는데 저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워렌 버핏은요. 워렌 버핏은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 미국 내에 있는 회사만 투자를 했죠. 뭐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미국 회사만 했고 나는 이제는 미국 회사만 투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분이 미국 다음으로 최초로 다른 국가에 투자해서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저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아주 크게 1조 원을 투자를 했죠. 이스라엘 그 당시 때 또 워렌 버핏이 대단한 거는 뭐냐면 2006년도 때 레바논 전쟁이 있어서 레바논에서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그 지역에 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자르는 그 칼을 만드는 제조 회사였거든요. 이스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그 회사를 1조 원에 투자를 해서 지분 90%를 갖게 됐던 거였죠.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첫째, 미사일이 떨어졌던 위험한 나라에 왜 저기다가 1조 원을 박았지? 연세가 이제 있으니까 지난번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루머가 있다는데 버핏도 이제 끝물이구나. 저거는 자살행위다 해서 그런 판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출이 높은 회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역시 버핏은 버핏입니다. 지금 그 회사는 지금 대박이 됐고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매출이 뭐 급성장했던 회사가 돼 있죠. 그 이유 때문에 워렌 버핏이 한국에 오면은 서울에 안 내리고 대구에 막 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투자했던 그 이스라엘 이스카이 회사의 자회사가 계열사가 대구텍이거든요. 그게 대구텍을 인수를 했던 거가 그런 거. 그래서 워렌 버핏은 거기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하면서 항상 방문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스라엘 투자합니다. 이스라엘 에너지가 넘치고 브레인 넘치는 나라. 빌 게이츠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절하셔야 될 사람이죠. 이스라엘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부분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R&D 센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레리 앨리스는 M&A 천재고요.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오늘 설명한 벤처 생태계의 성공 스토리를 설명해서 이걸 빼줄 수가 없습니다. 기술 창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그리고 투자가 감소해도 기업 투자는 증가 투자가 됐던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이런 모든 수식어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설명했던 이스라엘은 나스닥의 세계 3위고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이 3자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트렌드에 맞췄고 벤처 캐피탈, R&D 센터가 손을 모았기 때문에 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코리아 설명이니까 제가 스킵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무엇인가요? 유니콘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냥 대기업 되시기는 어렵겠지만 유니콘은 이제는 가능한 나라가 왔습니다. 유니콘 되는 거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1조 원 이상 되는,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유니콘이 되고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한 생각을 현실화시켜서 그게 모든 사람의 유행을 하게 만들면 여러분 유니콘이 되십니다.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구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유니콘은 이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역사를 보니까 예전부터 상회에서 시작해서 삼성이 되었고 그런 거 했을 때는 제가 봐도 진짜 삼성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남들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기술 사업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유니콘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기술 트렌드는 아예 그냥 10개명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유니콘은 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실까요? 트렌드를 아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이 원하는 그런 방향과 그런 걸 깨달아서 글로벌로 나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콘이 되는데 미국, 중국, 한국은 2개라고 하는데 옐로우 모바일은 또 오늘 또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가 나왔긴 했었지만 저도 굉장히 기대했던 회사지만요. 그래서 쿠팡, 옐로우 모바일 앞으로 이런 회사가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유니콘이 많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쿠팡이든지 이 2개의 회사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옐로우 모바일하고 쿠팡의 다른 유니콘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중국 거 빼고요. 왓츠업, 에버노트, 핀트레스트 같은 이런 유니콘들은요. 다 시작부터 글로벌로 나갔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트렌드도 UI, UX도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거를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는 국내 시장에 맞췄고 시가총액이 높아서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외 진출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유니콘의 성장 환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벤처 창업 세계 1위였던 이스라엘, 윅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웹사이트 한번 만들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죠. 윅스만 한 번 하면요, 3만 원만 내시면 웹사이트를 아주 그냥 드래그 앤 받쳐 쉽게 만들어줍니다. 세계 최초로. 그 윅스에서 만들거든요. 저희 요즈마 그룹 캠퍼스 자문이시기도 한데, 저분은 이제 나스닥도 상장했고요. 그리고 모빌라이는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엔젤로 투자를 했었었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센싱 4차 산업에 바로 무인자동에 들어가는 센싱, 바로 그 칩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 회사가 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M&A를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17조 원에 인텔에 매각이 됐습니다. 17조 원. 말이 조단이죠. 네, 17조 원에 매각이 됐고요. 웨이즈도 저희 자펀드가 투자했고 구글에 1조 2천억에 매각된 우리나라 김기사 같은 곳입니다. 핀란드는 그 작은 나라의 스타트업 사우나를 엑셀러레이터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엑셀러레이터 양성이 되고 있고 실리콘밸리는 핀터레스트, 왓츠앱 이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각 그 시장별로 생태계가 돼 있고요. 중국은 정부하고 민간이 완전히 올리 서포트 돼 있고 시장에 받쳐주기 때문에 되는 건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나라가 이 정도 우리나라 같은 혁신과 R&D 기술과 이걸 가져서 저희가 중국 시장에 있었으면 저희는 사실 세계 1위였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시장 중심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국가별로 그 국가별로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는 딱 트렌드는 이거 1번이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국가별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연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무역협회 같은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했던 그런 협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짐 로저스 좀 대단하신 분이죠. 예, 저도 이제 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가끔씩 뵙는 분인데요.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국에서 투자했던 회사를 또 투자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회사가 또 유명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워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도 사실은 그 KBS 명료말을 보니까 저기 노량진에 가서 되게 안타깝다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현실이 아깝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다 만든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경제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글로벌 수요와 기술 트렌드와 혁신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다음번에 짐 로저스 한국 방문해도 다른 의견이 나오실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스타트업의 지금 생태계 현주소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도표니까 자료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저는 조금만 여러분들하고 좀 질문을 좀 주변 것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엑소 단위를 보십시오. 17조 원, 조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께서는 유심하게 뭐 어떤 회사가 뭐 5조 원에 팔리고 8조 원에 팔리고 했을 때는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그거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 회사를 인수했을까를 잘 연구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또한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빌라그 인텔은 정말 대단합니다. 칩스와, 왜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무인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들의 이제 올리 서포터는 이제 이 두 파트너가 될 거예요. 모빌라 인텔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시장을 미리 파악해서 인수합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프레리오, 알구스, 기기아, 이 SAP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적 시야강을 보면서 인수합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R&D 센터는 인수합병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1에서 9번 했던 거를 제가 힌트를 주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서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악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조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M&A 뭐 이거는 제가 오늘 뭐 그 이스라엘 벤처 생태계 때문에 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거는 뭐 자료로 충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아까도 뭐 글로벌 기업들의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했는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끝으로 정말 중요한 또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데 김기사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김기사 쓰세요? 네, 많이 쓰시나요, 김기사요? 네. 카카오 쓰세요? 네. 아, 네, 잘 알죠. 김기사를 이제 썼는데 보니까 김기사가 창업을 했을 때 똑같은 비슷한 연도에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도 창업을 했습니다. 웨이즈라는 회사입니다. WAZE. 여러분 강연 끝나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웨이즈를 한번 앱으로 깔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김기사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실걸요? 야 이거 웨이즈 이거 김기사 베낀 거다. 이거 왜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똑같은 내비게이션 앱은 웨이즈였습니다. 저희가 투자했고요. 그런데 둘은 보니까 시작이 달랐더라고요. 김기사는 처음부터 국내 시장을 바라봤고 국내 지도를 통해서 국내 지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화를 시작했고 정말 박종훈 대표님은 고생도 되게 많이 하셨고 정말 아주 큰 업적을 이뤘던 분이셨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 2년 되니까 신문에 크게 기사가 하나 났어요. 대한민국 사상 최고의 M&A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저 김기사가 다음 카카오에 656억에 매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얼마 전에도 뭐 1조 M&A도 있었고 수천억 M&A가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뭐 작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시 때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2년 전에는 다음 카카오가 600억이나 돈 줬다고 진짜 막 모든 벤처들이 이제 우리도 기회가 왔다. 드디어 우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인정해 줄 것이다. 막 이런 분위기가 났던 것이 당시 2년 전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축하를 했죠.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왜냐면 저도 한국에 그때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생태계가 변해가고 있구나 했죠. 근데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으로서 갑자기 씁쓸하더라고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김 기사보다 제가 봤을 땐 덜 못한 것 같기도 한데 김 기사는 5천만 시장에서 만들었던 내비게이션이고 웨이즈는 800만 시장에 조그만 데서 만들었던 그 웨이즈라는 그 우리나라의 김 기사는 저희는 구글에 이스라엘 구글 R&D 센터에 1조 2천억에 매각했거든요. 1조 2천억이요. 몇 배인가요? 한 30배 되나요? 왜 이럴까요? 제가 아무리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그 꼬불꼬불한 것도 김기사가 잘 찾아주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제가 봤을 때도 김기사 정말 잘 만들었는데 왜 똑같은 회사이고 똑같이 만들었었고 왜 김 기사는 656억에 매각이 되고 왜 웨이즈는 1조 2천억에 매각이 됐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서 항상 마음에 담고 앞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실 때 시작부터 글로벌 나가셨으면 여러분은 웨이즈처럼 1조 2천억 같은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에 평가를 받고 찬사를 받으면서 성공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께서 국내 시장에 만족하시고 경쟁자들하고 더 아주 피 터지게 더 고생하시면서 마음 상하시면서 정말 유사적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하시려고 이 한국이라는 이 시장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656억에 매각되는 거에서 만족하셔야 될 겁니다. 둘은 노력이 달랐습니다. 김 기사도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내 시장을 장악했고 굉장히 성공한 거고요. 웨이즈는 이스라엘의 시장이 800만 명 인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지도도 구글맵을 가져왔어요. 왜냐?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 미국에다 조인트 벤처해서 미국 시장 들어갔죠. 유럽 시장이 들어갔죠. 여러분 미국에서 렌터카 하면 다 웨이즈 깔려 있는 거 아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렌터카, 자동차, 웨이즈가 이제 깔려서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800만 명의 미사일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김 기사가 미국의 전역에 렌트카든지 새로 많은 회사에서 웨이즈가 깔려있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도 구글하고 인수합병이 돼서 이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웨이즈가 과연 미국에 깔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하죠. 김 기사도 어려웠죠. 하지만 인수합병이 되니까 구글의 그런 모든 미국의 전역과 전 세계 유럽의 네트워크, 중국만 빼고요. 다 웨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엔 구글은 해피하고요. 웨이즈도 해피하고요. 그걸 투자했던 뭐 저희나 뭐 리카칭이나 다른 외국계 VC도 해피하고요. 모두가 해피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왜 해피할까요? 시작부터 글로벌로 나갔고요.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글로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요즈마 그룹 회장님이 이제 다음 달에 또 다시 한국에 오시는데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제 할아버지시죠. 지금 이제 76세가 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4년 있었는데 한 작년 2년 전이었었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한국에 오시면 이제 투심을 합니다. 투자 심의를 해서 이제 벤처들 보고 벤처들한테 멘토링 해주고, 이분은 나이가 그 70대가 넘은 할아버지시지만 젊은이들하고 항상 다녀요. 젊은이들한테 멘토링 해주고, 이제 요즈마 캠퍼스 저희가 한국에 7개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셔서 뭐 멘토링 해주고 투자도 해주시는데, 이분이 한국 회사를 이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공항으로 인천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갑자기 저를 탁 보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리언, 제 이름이 이제 리언인데, 원지야, 보니까 좋은 회사들 요번에 좀 잘 봤는데, 진짜 한국에 있는 이 스타트업 벤처는 꼭 이소비아에게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들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백조 새끼인데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해서 투자도 제대로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해외도 안 나가고 군대 하는 거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면서 그때는 제가 느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모셔도록 했는데, 그 서울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착 찡하더라고요. 외국계 예를 들어 뭐 벤처의 뭐 대가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런 분이 한국에 왔을 때 평가가 그거였었어요. 정말 좋은 회사들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조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미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당부하는 게, 저희 요즈마 캠퍼스 이거 통해서 앞으로 좀 엑셀레이팅 사업을 해서 그런 백조 같은 좀 좋은 회사를 발굴해라는 지시를 내리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즈마 캠퍼스 백조 찾기 프로젝트가 그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되물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백조가 아닌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작부터 글로벌에 나가신다면 글로벌에 나가시고, 앞으로 제가 오늘 강연 드렸던 그 포인트를 잘 아시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께서 백조처럼 앞으로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성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도 큰 성공적인 백조가 되셔서 신문에서도 뵙고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뵈서도 저 모른 채 해주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큰 성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